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가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는 통유리 창을 거세게 때리며 마치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진성그룹의 젊은 대표 박민우는 거실 중앙에 놓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들이 흩어졌고 그중 맨 위에 놓인 이혼 신고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우는 최고급 양복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그의 곁에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이서윤을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적막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지만 이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서윤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너처럼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가 내 아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성그룹의 오점이자 수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서윤이 그저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며 집안일이나 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몽블랑 만년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당장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때 사랑이라 맹세했던 여인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리겠다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박민우가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에서 중견 기업의 오너로 성장하기까지 묵묵히 내조하며 뒤에서 그를 지원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권력과 돈의 맛에 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민우의 옆에 앉아있는 여자에게로 옮겨갔을 때 그 여자는 붉은 입술을 비틀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명문가 출신임을 과시하듯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천박한 연극 소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어떤 변명이나 애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 썩어 빠진 관계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구원임을 직감했습니다. 박민우는 서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는 서윤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네가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자존심뿐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위자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우는 서윤이 입고 있는 옷조차 자신이 사준 것이라며 당장 벗어놓고 나가라고 모욕을 주려 했으나 옆에 있던 여자가 말리며 낡은 옷 따위는 가져가게 두라고 거들었습니다. 두 남녀의 대화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듯 추악하고 저열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말에 상처 입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수준 낮음에 대한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것은 서윤이 박민우라는 과거와 결별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윤이 고개를 들자 박민우는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잘 생각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서명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중얼거렸고 곧바로 가정부에게 지시해 서윤의 짐을 챙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는 민우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고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서윤에게 우산 하나조차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차가운 빗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게 했고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굶어 죽거나 노숙자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쫓겨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혼 때 직접 골랐던 현관의 조명과 벽에 걸린 그림들을 스쳐 지나가며 이 집에 담긴 모든 추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민우와 내연녀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서윤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얇은 셔츠를 적셨고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고 서윤은 거대한 철문 앞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원을 걸어 나오는 동안 이서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박민우의 본 모습을 애써 외면해 왔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빗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지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지 않고 빗속을 뚫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물이 튀어올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고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오자 한적한 도로는 빗물로 강을 이루고 있었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정막 속에서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닫힌 대저택의 문을 바라보며 박민우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멸시했던 그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그 고통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뒤로하고 온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귀찮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윤을 향해 비추어졌고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그녀의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칠흑 같은 차체에 롤스로이스 팬텀이 소리 없이 문을 열었고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우산을 펴들고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서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그 노신사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해성그룹의 총괄 비서실장이자 서윤의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가신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서윤의 젖은 어깨 위로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서윤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차 뒷좌석에 올랐고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서윤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서윤의 안색을 살피며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박민우의 저택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빗속을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는 박민우가 보낸 조롱 섞인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그는 위자료 대신 주는 것이니 밥이나 사 먹으라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송금했다는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메시지를 삭제했고 곧바로 자신의 비밀 계좌에 접속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박민우가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서 가진 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박민우가 쌓아올린 모래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철없는 맹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서윤을 걱정하면서도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허락해 주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순수했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제는 사랑 따위가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박민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진성그룹을 철저하게 짓밟아 그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임을 되새겼습니다. 혜성그룹의 본가가 있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이 시야에 들어오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의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고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아가씨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올렸고 그 장엄한 광경은 그녀가 더 이상 핍박받는 아내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혜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그동안의 불효를 사죄했지만 이 회장은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옛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그녀는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집어들어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을 단호하게 잘라내기 시작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뭉치들과 함께 과거의 미련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의 목선을 드러내며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고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박민우, 네가 알던 이서윤은 오늘 죽었어. 그녀는 샤워를 하고 혜성그룹의 후계자에게 어울리는 최고급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와 박민우의 뒷조사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밤을 새워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박민우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느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냈습니다. 진성그룹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박민우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위험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진성그룹의 채권을
조용히 사들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민우의 목줄을 서서히 조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서윤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이서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을 때 그녀는 잠시 자신이 빗속으로 쫓겨난 그 처참한 현실 속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마주한 것은 곰팡이가 핀 좁은 월세방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혜성그룹 본가의 웅장하고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비로소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창 너머로 펼쳐진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무를 손질하는 평화로운 풍경은 박민우와 함께했던 지옥 같던 3년의 시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에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아침밥을 차려야 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가문의 일원임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그녀가 침실 밖으로 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사 도우미들이 정갈한 차림으로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고 그중 수석 메이드가 다가와 욕실 물을 받아두었음을 알렸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은 채 지난밤 박민우가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물속에 녹여 흘려보냈습니다. 거품 속에 잠긴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스팠지만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마치 용암처럼 뜨거웠고 그녀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을 치르듯 꼼꼼하게 몸을 끌어오르는 시선했습니다. 욕실을 나온 서윤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최신 유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정장들이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하고 헐렁한 옷 대신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짙은 남색의 정장을 선택했고 거울 앞에 앉아 화장기 없는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서윤의 모습은 어제의 초라한 여인이 아니라 냉철하고 지적인 비즈니스 우먼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단호해 보였고 눈꼬리를 살짝 올린 아이라인은 그녀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귀에 건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그녀의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박민우가 사랑했던 순종적인 아내 이서윤에게 작별을 고했고 이제부터는 혜성그룹의 냉혹한 전략가 이서윤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1층 식당으로 내려가자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이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라진 서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패기를 읽은 듯 만족스러워하며 아침 식사를 권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부탁이 아닌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계열사 중 해외 자본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HS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곳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야망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요청을 수락했고 다만 감정에 휘둘려 그룹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개인적인 복수와 그룹의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민우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내연녀 최유라와 함께 늦은 아침을 맞이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내쫓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으며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최유라는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 출신이며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라고 민우를 속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분을 세탁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우는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거짓된 배경에 눈이 멀어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진실로 믿고 있었고 그녀와의 결혼이 자신을 상류 사회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유라는 민우의 넥타이를 매주며 서윤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자고 속삭였고 민우는 그 달콤한 독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박민우가 진성그룹 사옥에 출근하자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는데 그가 최근 보여준 신경질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임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신규 사업의 진행 상황이 더딘 것을 질책했고 당장 투자자를 구해오지 못하면 전원 사표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대신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 초래한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성그룹은 겉으로는 건실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막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민우는 이 상황을 타개할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HS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투자 의향을 밝혀왔다는 보고를 올렸고 박민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HS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었지만 대표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며 당장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운이 여전히 좋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 투자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전처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말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서윤은 HS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실에 앉아 진성그룹의 재무상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붉은색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박민우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그 손을 내미는 척하며 그를 더 깊은 넷으로 끌어당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호출하여 진성그룹과의 미팅을 진행하되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윤은 박민우가 안심하고 덫에 걸려들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 했고 그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서윤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며 그녀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회전의자를 돌려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 박민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는데 그는 항상 사업은 냉정한 것이라고 가르치려 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가르쳐준 그 냉정함으로 그를 상대해 주기로 마음먹었고 감정을 배제한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그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서윤은 업계의 정보망을 가동해 박민우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의 허점을 찾아냈고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진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약점을 이용해 투자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삽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경영권 전체를 투자사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을 위험한 조항이었지만 지금 돈이 급한 박민우라면 분명 걸려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HS 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과 박민우의 첫 미팅이 성사되었고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룸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리인은 그저 묵묵히 계약서만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오직 투자 금액란에 적힌 숫자에만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그 금액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이 조건들이 대표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라며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탐욕에 눈이 멀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실패할 리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 투자금만 있으면 회사를 재계 10위권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망상했습니다. 서유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민우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는 죄수를 바라보는 심판관의 표정과도 같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박민우의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서유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박민우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고립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우가 믿고 있는 임원들의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경쟁업체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진성그룹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민우가 쌓아올린 인맥과 평판 그리고 신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유라는 박민우의 돈으로 사치를 일삼으며 백화점 VIP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사교 모임에서 혜성그룹의 상속녀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만 그 상속녀가 바로 자신이 쫓아낸 이서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민우에게 혜성그룹과의 인맥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고 민우는 자신이 곧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물이 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기꾼 연인의 대화는 허영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동태를 보고받으며 때가 되면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서유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박민우가 진행했던 과거의 프로젝트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박민우가 하청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던 정황들을 포착했고 이것이 나중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유는 피해를 입은 하청 업체 대표들의 명단을 작성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박민우를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무너뜨리는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 그는 오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유는 그 웃음을 절기로 바꿔놓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과거의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해 나갔는데 그것은 박민우와 함께 찍은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사진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목표를 향한 직진뿐이었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의 박민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박민우는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해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곁에는 유라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물을 마셨지만 목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본능적인 경고였지만 어리석은 그는 그것을 숙취 탓으로 돌리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서울의 금융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고 이서윤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성그룹의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 앉은 그녀는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스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이 이동하며 박민우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갔습니다. 서윤은 금융권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성그룹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전면 차단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압박을 넣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의 혈액인 현금 흐름을 막아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김 실장이 가져온 커피 향을 음미하며 박민우가 겪고 있을 혼란과 공포를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녀에게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도 달콤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대표실은 폭격맞은 폐허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흩어진 서류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재무이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자금을 구해오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제1금융권 은행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심지어 제2금융권마저 대출을 거절하자 진성그룹은 당장 며칠 뒤에 도래할 어음을 막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박민우는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음모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그저 은행장들이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욕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이 위기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대신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재무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대로라면 부도를 피할 수 없다고 직언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자존심을 굽히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재무이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감히 내가 키운 회사의 자산을 팔라고 하느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 정도 위기는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 더 큰 자금을 끌어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 위험한 사채라도 쓸 기세였지만 그마저도 서윤의 입김이 다 막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HS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구체적인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민우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제안서에 적힌 투자 금액은 진성그룹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박민우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재무이사를 향해 보란듯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내 능력이면 이런 거물급 투자자가 제 발로 찾아온다고 으스댔습니다. 민우는 이 투자야말로 자신을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로 만들어줄 마지막 발판이라고 확신하며 HS 인베스트먼트와의 미팅을 당장 오늘 밤으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서의 뒷장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은 조건들이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박민우가 보유한 진성그룹의 주식 전량을 요구했고 만약 특정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영권이 즉시 투자사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박민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할 리 없다는 오만함 때문에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박민우의 바로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허영심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최고급 회원제 클럽 룸에서 은밀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는 HS 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으로 나선 최상무와 박민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서윤의 철저한 지시를 받고 나온 인물로 노련한 협상가답게 박민우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짐짓 투자를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진성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해 박민우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주가는 10배 이상 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최상무는 박민우의 절박함을 즐기듯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끌었고 박민우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비로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민우는 최상무가 내민 최종 계약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펜을 들었는데 그의 옆에 배석했던 재무이사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재무이사는 대표님이 조항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 전체를 뺏기게 됩니다. 라고 속삭이며 계약을 재고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 거액의 이성을 잃은 박민우에게 충신들의 조언은 그저 겁쟁이들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재무이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너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휘갈겼고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입금 알림이 울렸고 박민우의 통장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꽂히는 소리는 그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최상무와 악수를 나누며 HS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조만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최상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표님께서도 박 대표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며 곧 뵙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민우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호감의 표시라고 착각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파멸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박민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세상은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박민우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펜트하우스로 달려가 자고 있던 최유라를 깨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라를 안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이제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소리쳤고 내일 당장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최유라는 영문도 모른 채 박민우의 흥분에 장단을 맞추며 기뻐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로지 박민우가 보여준 통장 잔고의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면 자신의 가짜 신분을 더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며 민우에게 더 비싼 결혼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들의 축제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웠고 곧 들이닥칠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서윤은 김 실장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았는데 그녀는 박민우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를 마치 전리품처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다음 단계인 주가 조작 의혹과 내부 비리 폭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회사를 뺏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박민우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사 부장급 기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진성그룹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소스를 흘리기 시작했고, 이는 시한폭탄이 되어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피 튀기는 복수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박민우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지만 그는 공포 정치로 직원들을 억누르며 불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는 HS 인베스트먼트에서 받은 투자금을 연구 개발이나 부채 상환에 쓰는 대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는데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장에 집착하며 언론 플레이에 열을 올렸고, 기사에는 그를 젊은 혁신가로 추앙하는 내용들이 도배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박민우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기다렸는데, 추락의 고통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처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우가 세상의 중심에 섰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날개를 꺾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해성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가오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의 메인 스폰서로 나섰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굴지의 기업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박민우 역시 이곳에서 자신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최유라와의 약혼을 공식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박민우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에게 특별 주문한 드레스를 가봉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그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초대장 발송 명단을 확인하며 박민우의 이름이 맨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진성그룹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투자금의 출처와 박민우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이런 소문들을 경쟁사의 음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지만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우는 홍보팀을 닥달하여 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의혹의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더욱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최유라와 함께 명품 쇼핑을 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습니다. 민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귀를 막고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우연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박민우와 최유라가 희희낙낙하며 쇼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선글라스 뒤로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박민우는 직원을 하대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었고 최유라는 그런 민우의 팔짱을 끼고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자신이 저런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지난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행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하여 그들이 구매한 내역을 알아내도록 했고, 그것이 나중에 횡령의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았습니다. 서윤은 자리를 뜨며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껏 즐겨.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포럼 당일이 다가오자 서울의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박민우는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최유라의 손을 잡은 채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행사의 주인공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성공 신화를 늘어놓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작 행사의 진짜 주인인 HS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리더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사회자는
이제 곧 이번 행사의 주최자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투자계의 큰 손을 소개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의 계단을 비추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민우는 와인잔을 든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나는 순간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카펫을 적셨지만 박민우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으며 우아하게 서 있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가 빗속으로 내쫓았던 전처 이서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박민우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보석처럼 빛을 발하며 행사장 내부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 모인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든 채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라를 자신의 약혼녀이자 명문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허세를 부렸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진성그룹의 위태로운 자금, 사정에 대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우의 귀에는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성공을 찬양하는 환청만이 가득했으며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곧 무대에 올라갈 HS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순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끝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무대 중앙에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곳에서 걸어 나오는 인물을 본 순간 박민우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으며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칠 뻔한 손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으며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여인은 분명 그가 빗속으로 내쫓았던 전처 이서윤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과거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피트되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커다란 사파이어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거칠게 눈을 비벼보았지만 무대 위의 여인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한 존재감으로 그를 조롱하듯 서 있었고 그는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박민우가 서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을 때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HS 인베스트먼트의 비전과 투자 철학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고 그녀의 유창한 화술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서윤은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도덕성과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며 부도덕한 기업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음을 단호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박민우를 겨냥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고 민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훌륭한 연설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박민우에게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자신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녀는 그들을 능숙하게 상대하며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민우는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고
인파를 해치며 서윤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던 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서윤의 앞을 막아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윤 맞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진성그룹의 대표가 왜 저러는지 의아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우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낯설음과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이분이 누구시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그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박민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진성그룹의 박민우 대표님이라고 소개했고 서윤은 그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회사 대표님이시군요. 라고 대답하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박민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나 당신 남편이었던 박민우라고 지금 장난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은 피식 웃으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섬뜩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던 멍청한 이서윤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서윤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우아하게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유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녀 역시 서윤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서윤이 입고 있는 드레스와 보석이 자신이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고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는 멍하니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HS 인베스트먼트와의 투자 계약서에 있던 독소 조항들이 떠올랐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이서윤이고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면 자신은 지금 호랑이 아가리에 제 발로 머리를 들이민 꼴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박민우의 발걸음은 폐잔병처럼 무거웠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HS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신상 명세를 당장 파헤쳐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앉은 최유라는 눈치를 보며 오빠 저 여자가 진짜 전 부인 맞아 아니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아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민우는 시끄럽다고 닥치라며 그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암울하게 보였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덩굴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힘조차 없어 헛손질만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민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윤과 찍었던 결혼식 앨범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앨범 속의 서윤은 수수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는데 빗속으로 쫓겨나던 날 자신을 노려보던 그 서늘한 눈빛과 오늘 무대 위에서의 눈빛이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민우는 앨범을 집어던지며 괴로워했고 만약 그녀가 정말 재벌가의 딸이었다면 왜 자신과 결혼해서 그 고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터질 것만 같았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만약 그녀가 복수를 결심했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HS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갑작스럽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분은 경영 상태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었고 박민우는 숙취에 찌든 몸을 이끌고 회사로 향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서윤이 상석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우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길만 살짝 주며 앉으세요. 박 대표님 논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우는 굴욕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지만 서윤의 기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회의는 철저하게 서윤의 주도로 흘러갔습니다. 이서윤은 변호사들을 통해 박민우가 투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과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쓴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고 박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억울하다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윤은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입 다무세요.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시죠.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사들은 박민우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고 이미 서윤에게 포섭된 몇몇 이사들은 박민우의 대표직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우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식은땀만 흘렸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박민우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는데 그녀는 민우가 들어오자 블라인드를 내리고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가진 주식을 모두 넘긴다면 형사 고소만은 막아주겠다고 말하며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우에게 회사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그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며 너 같은 여자에게 내 회사를 뺏길 수는 없다고 발악했습니다. 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기회를 줘도 발로 차는군요.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라고 말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사냥놀이는 끝났고 도살할 시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우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유라를 만났는데 그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기며 잠시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유라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민우 몰래 다른 물주를 찾기 위해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유라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애원했지만 유라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녀는 민우의 손길을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의 벽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돈이라는 접착제가 사라지자 금세 무너져 내릴 모래성 같은 관계였습니다. 민우는 유라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그녀에게 줄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법인카드를 긁었지만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뜨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진성그룹의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그동안 박민우에게 당했던 갑질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기본이고 인격 모독과 접대 강요까지 박민우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고 서윤은 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하기로 결정했고 방송이 나가는 날이 박민우의 재산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윤은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서윤의 복수는 더욱 정당성을 얻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파멸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하루 전날 밤 박민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는데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그날 밤 서윤을 내쫓던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고 그는 환청처럼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민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지만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박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유라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기겁을 하며 방으로 숨어들었고 자신의 짐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금고에 있던 현금 다발과 보석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민우가 체포되는 틈을 타 사라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유라야 나 좀 도와줘, 변호사 좀 불러줘라고 애타게 불렀지만 유라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끌려나갔고 그가 사라진 뒤 유라는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빠져나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난장판이 되어 텅 비었고 주인 잃은 샴페인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서윤을 원망했고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담당 변호사만이 찾아와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민우는 변호사에게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신을 빼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변호사는 이미 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 수임료조차 받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민우는 철창을 붙잡고 절규하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진성그룹 박민우 대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그의 횡령과 배임 혐의, 그리고 하청업체 갑질 논란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그를 부도덕한 경영자의 표본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윤은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박민우의 모습을 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바닥까지 떨어져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을 봐야만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제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성그룹의 본사 로비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쉴 새 없이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체포된 직후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으며 채권단은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즉각적인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거취를 걱정했고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진성그룹의 로고는 이제 부패와 탐욕의 상징이 되어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HS 인베스트먼트는 담보로 잡고 있던 경영권 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아수라장이 된 진성그룹 사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를 호위하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마치 점령군과 같은 위압감을 풍기며 길을 받습니다. 이서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대표실로 향하는 동안 마주친 옛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새로운 인수자가 왔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박민우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은 주인이 사라진 폐허처럼 쓸쓸했고 책상 위에는 박민우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야망의 잔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과거 남편의 도시락을 싸들고 이곳을 찾았다가 비서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모멸감은 이제 차가운 승리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감돌았고 그녀는 박민우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패가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히는 모습은 박민우라는 인물이 재계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민우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릴 자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보석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구치소 문을 나섰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리무진이 아니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옷깃을 세워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탔고 그가 향한 곳은 안식처라고 믿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면 금고에 숨겨둔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최유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구들과 텅 빈 집안의 냉기뿐이었습니다. 박민우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안방의 금고를 확인했는데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고가의 화장품들과 보석 한마저 모조리 사라진 상태였으며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라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믿었던 사랑과 사업,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막대한 빚더미와 그를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박민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을 떨며 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유리 파편이 튀어 그의 얼굴에 생채기를 냈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박민우는 며칠 동안 노숙자처럼 거리를 배회하며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의 몰골은 예전에 당당했던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헝클어진 머리와 냄새나는 옷을 입은 그를 피해서 지나갔고 아무도 그가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자 박민우는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멍하니 빗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서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빗속으로 내쫓았던 조강지처 서윤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서윤이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여자였기에 자신이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HS 인베스트먼트가 입주해 있는 혜성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인해 비틀거렸습니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박민우는 자신이 이서윤 대표의 전 남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는 서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다가도 욕설을 퍼붓는 등 조울증 증세를 보이며 행패를 부렸고 직원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구경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나타나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박민우를 대표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는 이것이 재기의 기회라고 믿으며 머릿속으로 서윤을 설득할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서윤의 집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은 그녀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윤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박민우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서윤의 책상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 나야 민우라고 부르며 그녀의 관심을 끌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감과 차가운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 민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물리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면 짧게 하세요. 내 시간은 당신의 목숨값보다 비싸니까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민우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잠시 무엇에 홀렸던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최유라라는 꽃뱀에게 속아 당신을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민우는 과거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해 달라며 당신도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고 감정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박민우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민우가 최유라와 함께 서윤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모습과 서윤이 아플 때 다른 여자들과 파티를 즐기던 추악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우에게 다가가며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수술비를 빼돌려 주식을 샀던 게 당신 사랑이니라고 차갑 물었습니다. 박민우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는데 그는 서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나는 당신이 실수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회를 줬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성그룹에 투자했던 것은 그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음을 잔인하게 고백했습니다. 박민우는 그제야 자신이 서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꼭두각시였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금고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박민우와 결혼 생활을 하며 모았던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통장을 흔들어 보이며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 줬던 위자료가 이 통장에 든 돈보다 적었다는 걸 기억하니라고 물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더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박민우와 결혼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혜성그룹의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민우를 선택한 것은 그의 열정과 순수함을 믿었기 때문이었으나 그는 돈 냄새를 맡자마자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걷어찬 건 낡은 아내가 아니라 8천억 원의 자산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어. 라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8천억이라는 숫자가 박민우의 귓가에 맴돌자 그의 표정은 후회가 아닌 탐욕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놓친 돈의 액수에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박민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더니 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 돈이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다시 받아줘. 제발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돈을 잃은 아쉬움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그 추악한 본성은 서윤으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박민우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더럽히지 마. 내 몸도 내 돈도 너 같은 쓰레기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박민우의 비명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고 즉시 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쳐 박민우를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민우는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이 사람 다시는 해성그룹 반경 1km 내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서 주거 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박민우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복도로 멀어지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자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과거의 슬픔을 털어내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서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박민우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진성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박민우는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겠지만 서윤은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놓친 8천억 원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고 그것이 서윤이 그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서윤은 김 실장을 불러 진성그룹 인수 후의 구조 조정 계획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하며 업무 모드로 복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진성그룹의 피해 하청업체 대표들을 본사 대회의실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전 남편의 과오를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밀린 대금은 해성그룹 차원에서 전액 지급할 것이며 여러분의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은 감동의 눈물 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윤을 진정한 리더로 추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서윤은 복수의 화신에서 상생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파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박민우는 TV에 나온 서윤의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여 정신과 감정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감된 독방벽에 손톱으로 숫자를 새기며 자신이 놓친 재산 목록을 중얼거리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방 동기들은 그가 허구한 날 8천억 타령을 한다며 그를 미친놈 취급했고 교도관들도 그를 깊이 인물로 분류하여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박민우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꿈속에서 서윤이 돈다발을 들고 자신을 향해 웃는 모습을 보았고 꿈에서 깰 때마다 지옥 같은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돈이라는 악마에게 잠식되어 있었기에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길에 오른 서윤은 차 안에서 피로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라디오에서는 비 온 뒤 예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사에게 한강변으로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고 강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서윤은
차에서 내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그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이 허무함이 아니라 채워짐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빛나는 도시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3번이나 바뀌고 서울의 거리는 또다시 차가운 겨울 바람에 휩싸였지만 혜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서윤은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영인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손을 거친 계열사들은 모두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상속녀가 아니라 탁월한 안목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으며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빗속을 헤매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최근 설립한 서윤재단의 연차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이 재단은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녀가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재단 설립을 발표했을 때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진정성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는 대신 그것을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쉼터를 방문하여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여성들은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따랐고 서윤은 그들의 웃음을 보며 자신 또한 깊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복수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희망과 재기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박민우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한때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고 호령하던 그는 이제 낡고 거친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특히 동료 수감자들은 그가 전철을 벌이고 8천억 원을 날린 바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박민우는 식사 시간마다 내가 걷어찬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밤이면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놓친 돈과 기회에 대한 집착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추악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이서윤이 글로벌 여성 리더상을 수상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화면 속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박민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을 향해 저 여자가 내 여자야, 저 돈 다 내 거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고 끌고 나갔지만 그는 복도를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윤아 나 좀 꺼내줘. 나랑 다시 시작해. 제발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차가운 철창 속에 갇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수감자들은 혀를 차며 미친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박민우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유일한 보석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한편 도망쳤던 최유라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조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인터폴에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항 입국장에서 수갑을 찬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지켜본 서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껐는데 그녀에 대한 분노조차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 희석되어 먼지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유는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며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데 감정을 소모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앞날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성그룹의 명예회장인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매일 퇴근 후 병실을 찾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드렸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성장을 대견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윤에게 너는 내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 자리를 지켜낸 것이라며 이제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바르고 강한 경영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잠자듯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서윤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며 혜성그룹의 진정한 총수로서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서윤은 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리 경영을 제1원칙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윤의 과감한 혁신에 처음에는 반발하던 임원들도 그녀의 진정성과 탁월한 성과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성그룹은 서윤의 리더십 아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그녀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서윤은 자신의 위치가 주는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은 업무를 마치고 비서진을 물린 채 홀로 차를 몰고 예전에 살던 한남동 빌라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박민우와 함께 살았던 신혼집이 있던 동네였고 그녀에게는 잊고 싶은 상처가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차를 세우고 익숙한 골목길을 바라보았는데 기이하게도 3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시는 소리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이 골목에서 쫓겨날 때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여자였고 빗물은 그녀의 눈물을 감추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빗속에 서 있는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주체였습니다. 빗물은 그녀의 값비싼 코트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춥거나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식혀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고 빗방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마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안녕 박민우 그리고
안녕 나의 아팠던 시절아.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에게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었는데 그는 김 실장이 아니라 서윤이 최근 스카우트한 유능하고 젊은 전문 경영인 강의사였습니다. 그는 서윤을 오랫동안 존경하고 흠모해 왔지만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좌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강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회장님 감기 드십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빗속에서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의사에게 괜찮아요. 비가 참 시원하네요. 라고 말하며 우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나란히 걸으며 차로 돌아왔고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강의사가 운전하는 차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옛 동네를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빗물처럼 사라졌고 그녀의 앞에는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험난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서윤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냉철하고 지적인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움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뚫고 한강 다리를 건너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고 서윤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큰 꿈을 꾸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빗소리는 그 선율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듯했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차는 어둠을 가르고 빛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서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인한 영혼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울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빗줄기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이고 구름 뒤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8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 중 하나일 뿐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그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고결한 인격과 불굴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서윤을 태운 차가 도심의 불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새 생명을 틔우는 생명수였습니다.